G7이 50년 역사상 처음으로 한 나라에 초대장을 보냈습니다. 미국이 주도했고 유럽이 동의했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가 초대장을 돌려보냈습니다. 회비가 아깝습니다. 단 한 줄에 미국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일본은 환호했지만 곧 절망에 빠졌습니다. 블라인드 국력평가에서 드러난 충격적인 진실. 세계 질서를 뒤흔든 그 충격적인 전말을 지금 공개합니다.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대한민국 화이팅 댓글로 한국을 응원해주세요. 워싱턴, 백악관 서쪽 별관 지하 2층 상황실이었습니다. 자정을 넘긴 시각, 형광등 불빛 아래 커피잔이 7개째 비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손등으로 뻑뻑한 눈을 비비며 보안 전화기를 내려놓았습니다. 심장이 한 박자 건너뛴 것 같았습니다. 방금 서울에서 날아온 한 통의 답변. 고작 2줄짜리 외교 전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2줄이 제 35년 외교,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현 시점에서 G7 정식 가입이 국익에 부합하는지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실속 없는 감투에 쓸 회비가 아깝습니다. 저는 전문을 2번, 3번 다시 읽었습니다. 글자가 눈앞에서 아른거렸습니다. 목구멍이 바짝 말랐습니다. 거절이었습니다. G7이 50년 역사상 처음으로 먼저 손을 내민 나라. 미합 중국의 이름으로 정중하게 초대장을 보냈더니 그 나라가 초대장을 접어서 돌려보낸 겁니다. 그것도 감투의 회비가 아깝다는 한마디와 함께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이건 외교적 결례를 넘어서 선전포고에 가까운 메시지였습니다. 적어도 제 35년 경력의 뇌가 그렇게 해석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내선 버튼을 눌렀습니다. 보좌관님, 지금 새벽 1시입니다. 알고 있어, 로빈슨. 지금 당장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연결해. 아침까지 기다릴 수 없는 거니야. 무슨 일이십니까? 저는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한국이 거절했어. 전화기 너머로 3초간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로빈슨의 목소리가 한 옥타브 올라갔습니다. 거절이요? 한국이요? G7 가입을 거절했다고요? 그래. 50년 역사상 처음이야. 그날 새벽 백악관 서쪽 별관의 불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비서실장, 국무부 차관, 그리고 국방부 인도태평양 사령부 연락관까지 긴급 소집되었습니다. 새벽 3시에 모인 4사람의 얼굴에는 하나같이 같은 표정이 떠 있었습니다. 당혹. 아니, 솔직히 말하면 수치심에 가까웠습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거절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진짜 문제는 한국이 왜 거절했는지를 파고들기 시작한 뒤에 터졌습니다. 우리가 발견한 것은 한국의 오만함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무지였습니다. 제 이름은 제임스 카터. 백악관 국가안보의 인도태평양 담당 수석보좌관으로 35년간 일해왔습니다.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국에서 커리어를 시작해 펜타곤, 전략기획실을 거쳐 지난 8년간은 대통령의 아시아 전략을 설계하는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아시아의 모든 동맹국을 관리하는 게 제 업무였습니다. 일본, 한국, 호주, 필리핀, 대만 해협까지. 제 책상 위에서 동맹의 운명이 결정되었습니다. 적어도 저는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제 지갑 안에는 낡은 편지 한 장이 접혀 있습니다. 아버지가 보낸 편지입니다. 아버지는 주한미군 보병 장교로 한국에서 3년을 보내셨습니다. 편지 날짜는 50여 년 전. 한국의 한 기지에서 어머니에게 보낸 편지였습니다. 여보, 이 나라는 정말 가난해. 겨울이면 보리죽도 없어서 아이들이 흙을 파먹어. 전기가 하루에 4시간밖에 안 들어와. 이 사람들이 뭘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 우리가 떠나면 1년도 못 버틸 거야. 저는 그 편지를 35년 동안 지갑에 넣고 다녔습니다. 아버지의 예언이 맞다고 믿었으니까요. 한국은 우리가 지켜주지 않으면 안 되는 나라. 우리가 키워준 나라. 우리에게 감사해야 할 나라. 하지만 그날 새벽 서울에서 날아온 2줄짜리 전문 앞에서 저는 깨달아야 했습니다. 아버지가 틀렸다는 것을. 아니, 아버지만 틀린 게 아니었습니다. 저도, 백악관도, 미합 중국 전체가 50년째 같은 착각 속에 살고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를 제대로 하려면 석 달 전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백악관 루스벨트룸에서 열린 NSC 전략회의였습니다. 안보보좌관을 필두로 국무부, 국방부, 재무부, 상무부의 차관급 인사들이 둥근 테이블에 앉아 있었습니다. 의제는 하나, G7 확대 전략이었습니다. 안보보좌관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상황은 간단합니다. 중국이 브릭스를 확대하며 우리 진영을 흔들고 있습니다.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이 줄줄이 중국 쪽으로 기울고 있죠. 우리도 G7을 확대해서 진영을 강화해야 합니다. 후보는 세 나라입니다. 한국, 호주, 인도. 스크린에 세 나라의 국기가 떴습니다. 카터, 아시아 전문가로서 의견을 주시죠. 누구를 먼저 넣어야 합니까? 저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한국입니다. 한국을 넣으면 세 마리 토끼를 잡습니다. 첫째, 중국 견제의 최전선 확보. 둘째, 반도체와 배터리 공급망을 G7 울타리 안에 묶어둠. 셋째, 일본의 아시아 독점 대표성을 견제해서 일본을 더 순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국무부 차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동의합니다. 한국은 경제 규모도 세계 13위, 나토 파트너십도 강화 중이고 무엇보다 우리 말을 잘 듣습니다. 저는 그 말에 속으로 웃었습니다. 맞는 말이었으니까요. 한국은 지난 70년간 미국의 가장 충실한 동맹이었습니다. 방위비 분담금 올리라면 올렸고 반도체 수출 규제 동참하라면 했고 중국 눈치를 무릅쓰고 사드 배치도 받아들였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한국은 편한 동맹이었습니다. 형님이 시키면 군말 없이 따르는 충직한 동생. 가끔 볼멘 소리를 하긴 해도 결국엔 돌아오는 나라. 그게 35년간 제가 관리해 온 한국의 이미지였습니다. 국방부 차관보가 덧붙였습니다. 군사적으로도 한국을 G7에 넣으면 이득입니다. 유럽 동맹국들이 솔직히 군사력이 형편없거든요. 독일은 전차 가동률이 절반도 안 되고 영국은 탄약이 열흘치도 없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로 나토 전체가 탄약 기근이에요. 그런데 한국은 자주포를 석 달 만에 찍어서 배에 실어 보낼 수 있는 나라입니다. G7에 한국이 들어오면 우리 진영의 군수 능력이 확 올라갑니다. 재무부 차관이 살짝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근데 일본이 반발하지 않을까요? 지금 G7에서 아시아 대표는 일본 혼자잖아요. 한국이 들어오면 일본 입지가 좁아지는데 저는 손을 저었습니다. 일본은 우리가 관리합니다. 한국 가입이 일본에게도 이득이라고 설득하면 됩니다. 중국 견제라는 큰 그림을 보여주면 일본도 수긍할 겁니다. 사실 속마음은 달랐습니다. 일본이 반발하든 말든 미국이 결정하면 끝나는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G7은 사실상 미국이 운영하는 클럽이니까요. 우리가 초대장을 쓰면 다른 멤버들은 따라오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당연히 감지덕지하며 뛰어올 거라고 믿었습니다. 선진국 클럽의 정식 멤버, G7이라는 왕관. 한국이 수십 년간 갈망해온 바로 그것을 우리가 내려주는 겁니다. 마치 졸업장을 수여하듯이요. 저는 회의를 마무리하며 자신만만하게 말했습니다. 제가 서울 채널을 통해 비공식 타진을 시작하겠습니다. 초대장을 보내면 20시간 안에 수락이 올 겁니다. 장담합니다. 그때 회의실에 있던 누군가가 농담처럼 말했습니다. 한국이 거절하면 어쩌려고? 모두가 웃었습니다. 저도 웃었습니다. 거절이라니요. 세상에 미국의 초대장을 거절할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있었습니다. 비공식 채널이 가동되었습니다. 저는 서울 주재 미국 대사관을 통해 한국 외교부 1차관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격식을 갖추되 은근히 특별함을 강조했습니다. 미합 중국은 G7 체제의 현대화를 검토하고 있으며 대한민국을 가장 유력한 확대 후보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비공식 의견 교환을 제안합니다. 저는 편하게 기다렸습니다. 한국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뻔했으니까요. 외교부가 흥분하고 청와대가 들썩이고 언론에 한국, G7 가입 추진 속보가 뜨면서 국민들이 환호하는 그림. 이틀 뒤 답변이 왔습니다. 저는 커피를 마시다가 그 답변을 읽고 사례가 들렸습니다. 커피가 셔츠에 튀었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한국의 답변은 제가 상상한 어떤 시나리오에도 없는 것이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미합 중국의 제안에 감사를 표합니다. 다만 G7 가입이 대한민국 국익에 구체적으로 어떤 실익을 제공하는지에 대한 상세 분석 자료를 요청합니다. 특히 다음 항목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첫째, G7 회원국으로서의 연간 분담금 규모와 산정 기준. 둘째, G7 가입 이후 대중국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교역 손실에 대한 보상 메커니즘. 셋째, G7 공동 안보 프레임워크에서 한반도 유사시 회원국들의 구체적 군사 지원 의무. 저는 전문을 읽고 또 읽었습니다. 이건 수락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역제안이었습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이건 청구서였습니다.
한국이 미국에게 청구서를 보낸 겁니다. 들어가 줄 테니 뭘 줄 건지 먼저 말해봐.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마이클, 한국 답변 봤어? 봤습니다. 솔직히 좀 놀랐습니다. 놀란 정도가 아니야. 이건 동맹이 종주국에게 보내는 태도가 아니라고. 카터 보좌관님, 한 가지 말씀드려도 될까요? 뭔데? 종주국이라는 표현 자체를 한국은 받아들이지 않을 겁니다. 요즘 서울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어요. 예전의 한국이 아닙니다. 저는 속으로 코웃음을 쳤습니다. 예전의 한국이 아니라니요. 제가 35년 동안 다뤄온 한국인데요. 방위비 협상 때마다 으름장 놓으면 결국 사인하던 나라. 반도체 수출 규제 때 중국 눈치 보면서도 결국 동참하던 나라. 결국엔 돌아오는 나라. 저는 한국의 역제안을 전략적 포지셔닝 정도로 해석했습니다. 협상 테이블에서 몸값을 올리려는 거래 기술. 결국엔 수락하겠지만 뭐라도 하나 더 얻어내려는 장사치 근성. 그래서 저는 조건에 맞춰 꽤 성의 있는 답변서를 작성했습니다. 분담금은 GDP 비례로 산정하되 초기 5년간 감면 혜택. 대중교역 손실에 대해서는 미국 시장 추가 개방으로 보상. 군사 지원 의무는 기존 한미동맹 프레임워크를 G7으로 확장. 나름 파격적인 조건이었습니다. 국무부도 재무부도 이 정도면 한국이 박수치며 들어올 것이라고 했습니다. 열흘 뒤 서울에서 두 번째 답변이 왔습니다. 저는 이번엔 커피를 내려놓고 읽었습니다. 지난번 사례 경험이 있었으니까요. 잘한 판단이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미합 중국의 성의 있는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내부 검토 결과 현 시점에서 G7 가입이 국익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확신이 부족합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우려가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첫째, G7 회원국의 의무적 대러시아 제재 참여는 대한민국의 에너지 안보와 방산 수출에 제약을 가합니다. 둘째, G7 프레임워크 내 대중국 공동. 전선 구축은 대한민국 수출의 23%를 차지하는 대중교역에 심각한 타격을 줍니다. 셋째, G7 연간 분담금 및 개발원조 의무 증가분이 가입으로 인한 실질적 경제이익을 초과합니다. 요약하면 실속 없는 감투에 쓸 회비가 아깝습니다. 그 예산으로 차라리 반도체 차세대 공정에 투자하는 것이 국익에 부합합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건 포지셔닝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진심이었습니다. 한국은 진짜로 G7을 거절한 겁니다. 그것도 조목조목 이유를 대면서요. 제 35년 외교 인생에서 이런 일은 처음이었습니다. G7이라는 세 글자는 지난 50년간 전 세계 모든 나라가 갈망하던 이름이었습니다. 선진국의 증표, 강대국의 인증서, 세계 질서의 VIP석. 인도가 들어오고 싶어서 10년째 로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브라질이 문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인도네시아가 초대받기를 학수고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초대장을 받아들고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 들어가면 뭐가 좋은데요? 모욕이었습니다. 적어도 그 순간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저는 안보보좌관에게 직보했습니다. 한국이 최종 거절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5초간 침묵이 흘렀습니다. 거절? 카터, 지금 농담하는 건가? 아닙니다. 공식 답변입니다. 회비가 아깝다고 했습니다. 회비가 아깝다고. G7 가입을 회비 타령하며 거절했다고? 그렇습니다. 안보보좌관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분노가 아니라 당혹감이 묻어나는 톤이었습니다. 카터, 한국이 미쳤거나 우리가 모르는 게 있거나 둘 중 하나야. 72시간 안에 분석 보고서 올려. 한국이 도대체 왜 이러는지, 그리고 한국 없이 G7이 굴러갈 수 있는지. 전화를 끊고 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워싱턴의 새벽 하늘이 짙은 남색에서 서서히 붉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72시간. 그 72시간이 제 인생을 바꿀 줄은 그때는 몰랐습니다. 한국이 왜 거절했는지를 파고들기 시작한 순간, 저는 35년간 한 번도 열어보지 않았던 판도라의 상자를 열어버린 겁니다. 그 안에는 미국이 50년간 외면해 온 불편한 진실이 들어 있었습니다. 한국은 우리가 키운 동맹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은 우리가 눈치채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의 목줄을 쥐고 있는 괴물로 성장해 있었습니다. 72시간이 주어졌습니다. 한국이 왜 G7을 거절했는지, 그리고 한국 없이 G7이 굴러갈 수 있는지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야 했습니다. 저는 NSC 분석팀의 긴급 태스크포스를 구성했습니다. 경제 분석관 3명, 군사 전략관 2명, 기술 정보관 1명.
총 6명의 최정예의 두뇌들이 제 사무실 옆 회의실에 모였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부터 가자. 한국은 왜 거절했나? 단순히 몸값 올리기인가? 아니면 진짜 실익이 없다고 판단한 건가? 경제분석관 사라 첸이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그녀는 하버드 경제학 박사 출신으로 아시아 경제를 12년간 분석해온 전문가였습니다. 보좌관님, 한국의 교역 구조를 뜯어봤는데요. 솔직히 한국이 거절할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뭔데? 이걸 보십시오. 스크린에 한국의 수출 지도가 떠올랐습니다. 지도 위에 화살표가 빽빽하게 그려져 있었는데 제가 예상한 그림과 전혀 달랐습니다. 20년 전만 해도 한국 수출의 절반 이상이 미국과 유럽, 그러니까 G7 국가들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사라가 그래프를 하나 띄웠습니다. 현재 한국 수출에서 아세안, 인도, 중동, 중남미 이른바 글로벌 사우스의 비중이 전체의 약 52%입니다. 반면 G7 국가 전체를 합쳐도 약 38%에 불과합니다.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잠깐, 다시 말해봐. G7 전체보다 신흥국 시장이 더 크다고. 네. 한국은 이미 시장 다변화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삼성은 인도에서 스마트폰 점유율 1위를 다투고 있고, 현대는 사우디에서 스마트시티 건설을 수주했습니다. LG는 인도네시아에 배터리 공장을 짓고 있고요. 한국 기업들에게 G7은 여러 거래처 중 하나입니다. 유일한 동아줄이 아닙니다. 군사전략관 데이빗 클라크가 끼어들었습니다. 펜타곤에서 20년 근무한 해병 출신 분석관이었습니다. 경제만이 아닙니다. 방산 쪽도 마찬가지예요. 한국의 방산 수출 상대국 1위가 어딘지 아십니까? 폴란드, 사우디, 호주, 이라크 전부 G7 밖 국가들입니다. 한국은 이미 G7이라는 울타리 밖에서 자기만의 네트워크를 구축한 겁니다. 저는 의자에 등을 기대며 천장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입장에서는 G7에 들어가면 오히려 손해라는 거야? 사라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G7에 가입하면 의무적으로 대러시아 제재에 참여해야 합니다. 그러면 러시아산 에너지 수입이 막히고 방산 수출에도 제약이 생깁니다. 대중국 공동 전선에도 서야 하는데 중국은 한국 수출의 23%를 차지하는 최대 교역국입니다. 거기에 G7 분담금과 개발원조 의무까지 더하면 연간 수십억 달러의 추가 비용이 발생합니다. 반면 얻는 건 명예입니다. 선진국 클럽이라는 타이틀. 그런데 한국은 이미 OECD 회원이고 UN 안보리 비상임의사국도 했고 G20 의장국도 했습니다. 타이틀은 충분히 모았습니다. 더 이상 명함에 도장 하나 더 찍을 필요가 없는 거죠. 데이빗이 전곡을 찔렀습니다. 한마디로 한국은 장사꾼이에요. 아주 영리한 장사꾼. 명분보다 실리, 감투보다 현금. 계산기를 두드려 봤더니 마이너스가 나온 거죠.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래, 한국이 거절할 이유는 알겠어. 그럼 두 번째 질문으로 가자. 한국 없이 G7이 굴러갈 수 있나? 회의실의 공기가 미묘하게 바뀌었습니다. 사라가 데이빗과 눈을 마주치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보좌관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두 번째 질문을 분석하다가 저희가 더 큰 문제를 발견했습니다. 더 큰 문제? 네. 한국 없이 G7이 굴러갈 수 있느냐가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G7 자체가 굴러가고 있는지가 문제입니다. 저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무슨 소리야, 사라? 현재 G7 회원국들의 국력 지표를 국적을 가리고 순수 데이터만으로 분석해봤습니다. 결과가 충격적이었습니다. 사라가 새로운 그래프를 띄웠습니다. 국가명 대신 알파벳 코드만 적혀있는 막대 그래프였습니다. 경제 효율성, 기술 자립도, 제조업 경쟁력, 글로벌 공급망 장악력, 이 네 가지를 종합한 경제 권력 지수입니다. 1위는 당연히 컨트리 A, 미국입니다. 문제는 2위부터입니다. 그래프에서 2위 자리에 낯선 코드가 찍혀 있었습니다. 컨트리 K. 이 컨트리 K가 미국 바로 다음 2위입니다. 그리고 현재 G7 멤버인 독일, 일본, 영국, 프랑스는 3위에서 6위 사이에 분포해 있습니다. 잠깐, 컨트리 K가 독일보다 위라고? 위입니다. 그것도 큰 차이로요. 데이빗이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습니다. 보좌관님, 컨트리 K가 어디인지 말씀드려야 합니까?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요.
한국이었습니다. 아직 경제 하나만 본 겁니다. 사라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군사력과 미래 기술력까지 포함하면 상황이 더 심각합니다. 보좌관님, 제 경력 12년 동안 이런 데이터는 처음 봤습니다. 저는 양손으로 얼굴을 비볐습니다. 커피가 더 필요했지만 위장이 버틸 수 있을지 확신이 없었습니다. 전부 다 보여줘. 숨기지 말고. 그때부터 펼쳐진 데이터들이 제 35년 상식을 하나씩 부수기 시작했습니다. 72시간 분석이 끝났을 때 저는 잠을 거의 자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눈 밑에 그늘이 졌고 면도도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보고서를 들고 안보보좌관 사무실로 향하는 발걸음은 묵직했습니다. 보고서의 무게 때문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진실의 무게 때문이었습니다. 안보보좌관은 15분간 보고서를 읽었습니다. 읽는 동안 그의 표정이 3번 바뀌었습니다. 처음에는 의아함, 그 다음에는 미간주름, 마지막에는 입술을 굳게 다문 채 창밖을 응시하는 모습. 카터, 이 데이터가 확실한 건가? 경제 데이터는 IMF와 세계은행 공식 수치입니다. 군사 데이터는 펜타곤 내부 평가 자료입니다. 기술 데이터는 상무부와 NSF 공동 분석입니다. 세 곳에서 교차 검증했습니다. 그래서 자네 결론은? 한국의 거절이 오만이 아니라 합리적 판단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한국 없는 G7의 미래가 암울하다는 겁니다. 안보보좌관이 의자를 돌려 저를 마주 보았습니다. 이 데이터를 G7 셰르파 회의에 들고 가야 할 것 같은데,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다만 방법이 중요합니다. 국가명을 그대로 놓으면 자존심 싸움이 됩니다. 일본은 한국 이름만 나오면 반사적으로 반대하고, 프랑스는 자국이 낮게 나오면 데이터 자체를 부정합니다. 그럼 블라인드 평가를 제안하겠습니다. 국적을 가리고 순수 지표로만 서열을 매기는 겁니다. 결과가 나온 뒤에 국적을 공개하면 누구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안보보좌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하지만 카터, 이 블라인드 평가 결과가 G7 멤버들의 자존심을 박살낼 거라는 건 알고 있겠지?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입니다. 안보보좌관이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어쩔 수 없지. 가자. 일주일 뒤 파리에서 G7 셰르파 긴급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셰르파란 히말라야의 안내인이라는 뜻입니다. G7 정상회의를 준비하는 각국 실무 총책임자들을 셰르파라고 부릅니다. 정상들이 만나기 전에 셰르파들이 모든 의제를 조율하고 합의문 초안을 잡습니다. 사실상 G7의 진짜 권력은 셰르파들 손에 있었습니다. 파리 16구의 한 비공개 건물. 겉으로는 평범한 오피스 빌딩이었지만 지하 회의실은 방탄 유리와 전파 차단 장치로 무장한 보안 요새였습니다. 테이블에 8개국 대표가 앉았습니다.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이탈리아, 캐나다, 그리고 EU. 프랑스 셰르파 앙투안 르페브르가 의장석에서 회의를 열었습니다. 그는 에나르크 출신의 전형적인 프랑스 엘리트로 피부가 창백할 정도로 하얗고 항상 맞춤 정장에 행커치프를 꽂고 다녔습니다. 여러분, 오늘 긴급 의제는 G7 확대입니다. 미국 측이 한국 초청을 추진했으나 한국이 거절했다는 소식은 다들 들으셨을 겁니다. 회의실에 수군거림이 퍼졌습니다. 영국 셰르파 윌리엄 하트가 차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거절이라니. 정말입니까? 한국이 G7 가입을 거절했다고요? 사실입니다. 독일 셰르파 한스 베버가 안경을 고쳤으며 끼어들었습니다. 이해할 수 없군요. 50년 역사상 G7에 가입하고 싶어 하지 않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인도는 10년째 로비를 하고 있는데 일본 셰르파 와타나베가 팔짱을 낀 채 말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숨길 수 없는 안도감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마 한국이 아직 준비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역시 시기상조였죠. G7은 아무나 들어올 수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저는 와타나베의 반응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일본은 G7에서 유일한 아시아 국가라는 지위를 50년간 독점해왔습니다. 한국이 들어오면 그 독점이 깨집니다. 일본 입장에서 한국의 거절은 축복이었을 겁니다. 저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한국의 거절에 대해 논의하기 전에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카터? 르페브르가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한국이 왜 거절했는지를 분석하다가 저희 팀이 더 근본적인 질문에 부딪혔습니다. 저는 리모컨을 집어들었습니다. G7이라는 브랜드의 가치가 과연 50년 전과 같은가?
한국이 거절할 만큼 우리의 가치가 떨어진 건 아닌가?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와타나베의 안도감이 순식간에 경계심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스크린에 커다란 타이틀이 떴습니다. 블라인드 국력평가 G7은 아직 유효한가? 국적을 가립니다. G7 회원국과 주요 비회원국 20개를 포함해 총 27개국을 알파벳 코드로 바꿉니다. 그리고 3가지 축 경제, 군사, 미래기술만으로 순위를 매깁니다. 결과가 나온 뒤 국적을 공개합니다. 이건 모욕입니다. 르페브르가 자리에서 반쯤 일어섰습니다. 행커치프가 바닥에 떨어졌지만 줍지 않았습니다. G7 창설국인 프랑스를 익명의 코드로 평가하겠다는 겁니까? 우리의 역사, 문화, 외교적 리더십을 숫자 몇 개로 환원하겠다고요? 두려우십니까, 르페브르? 저는 그를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당신들이 진정한 강대국이라면 이름표를 떼고 붙어도 이겨야 정상 아닙니까?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와타나베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는 이 평가가 어떤 결과를 낳을지 본능적으로 감지한 듯했습니다. 영국 셰르파 윌리엄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찬성합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객관적으로 보지 못하면 G7의 미래는 없습니다. 독일 베버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데이터를 두려워하는 건 과학자의 태도가 아닙니다. 합시다. 르페브르가 입술을 깨물더니 다시 자리에 앉았습니다. 와타나베가 마지막으로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이건 불필요한 자해 행위입니다. G7의 권위를 스스로 훼손하는 꼴이에요. 하지만 다수결로 블라인드 평가는 통과되었습니다. 5대2 기권 1점. 저는 노트북을 열고 이미 완성된 데이터를 로딩하기 시작했습니다. 72시간 동안 잠을 줄여가며 준비한 바로 그 데이터였습니다. 이제 이 방 안의 귀족들에게 거울을 들이밀 차례였습니다. 스크린에 첫 번째 그래프가 떠올랐습니다. 27개국의 경제 권력 지수. 국가명 대신 알파벳 코드만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축은 경제입니다. 단순한 GDP가 아닙니다. GDP만으로 따지면 1975년에 소련이 G7에 들어와야 했고 사우디가 우리 옆에 앉아 있어야 했습니다. 제가 측정한 건 경제 권력 지수입니다. 저는 평가 기준을 설명했습니다. 4가지를 봅니다. 첫째, 대체 불가능성. 이 나라가 사라지면 세계 경제가 마비되는가? 둘째, 기술 자립도. 핵심 기술을 스스로 만들 수 있는가? 셋째, 제조업 경쟁력. 설계만 하는가? 직접 만들 수도 있는가? 넷째, 글로벌 기업 장악력. 세계 시장을 지배하는 기업을 몇 개나 보유했는가? 막대 그래프가 높은 순서대로 정렬되었습니다. 1위 컨트리 A. 점수가 압도적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미국이었습니다. 여기까지는 모두가 예상한 그대로였습니다. 하지만 2위부터 공기가 얼어붙기 시작했습니다. 2위 컨트리 K. 3위와 2위 사이에 큰 격차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3위부터 6위까지는 서로 엎치락뒤치락하며 몰려 있었습니다. 컨트리 C, 컨트리 G, 컨트리 J, 컨트리 F. 잠깐만요. 독일 베버가 안경을 벗어 닦았습니다. 숫자를 다시 확인하려는 듯했습니다. 컨트리 K가 2위라고요? 미국 바로 다음, 독일보다 위, 일본보다 위. 데이터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나라가 어딥니까? 중국입니까? 국적 공개는 전체 분석이 끝난 후에 합니다. 와타나베가 뾰족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컨트리 K의 GDP가 미국 다음이라는 건 말이 안 됩니다. GDP 2위는 중국이고 3위가 독일 아니면 일본입니다. 이건 데이터 조작 아닙니까? 와타나베 대표, 제가 처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이건 GDP 순위가 아닙니다. 대체 불가능성 순위입니다. 저는 컨트리 K의 상세 데이터를 확대했습니다. 이 나라를 보십시오. 메모리 반도체 세계 점유율 65%, 디스플레이 점유율 세계 1위, LNG 선박 건조 능력 전 세계의 70% 이상, 전기차 배터리 공급망 세계 1위. 저는 참석자들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여러분,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내일 당장 이 나라가 수출을 중단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침묵. 애플의 아이폰 생산이 멈춥니다. 구글의 데이터 센터가 작동을 멈춥니다. 테슬라의 배터리가 끊깁니다. 유럽의 자동차 공장 절반이 문을 닫습니다. 여러분이 타고 온 비행기의 전자 계기판도, 이 건물의 엘리베이터 제어 칩도 이 나라 없이는 돌아가지 않습니다. 르페브르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반면 프랑스가 내일 수출을 멈추면요? 와인과 명품 가방이 좀 늦게 배달되겠죠. 세계 경제가 마비됩니까? 불편하겠지만 멈추지는 않습니다. 이건 불공정한 비교입니다. 프랑스의 경제적 가치를 와인과 가방으로 축소시키다니. 축소시킨 게 아닙니다. 확대시킨 겁니다. 대체 불가능성이라는 렌즈로 보면 컨트리 K는 세계 경제의 심장부로 흘러가는 혈관을 쥐고 있습니다. 혈관이 끊기면 심장이 멈춥니다. 영국 윌리엄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하청 아닙니까? 제조업이라는 건 결국 부품을 만들어 납품하는 거 아닙니까? 미국이 설계하고 컨트리 K가 만드는 구조라면 결국 을의 위치 아닌가요? 저는 기다렸다는 듯이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윌리엄, 대체할 수 있는 하청은 을이지만 대체 불가능한 하청은 갑입니다. 지금 세계에서 7나노미터 이하 초미세 반도체를 양산할 수 있는 나라가 몇 개인 줄 아십니까? 두 곳입니다. 대만의 TSMC와 컨트리 K의 기업 하나. 미국은 설계만 하지 직접 만들지 못합니다. 유럽은 설계도 못하고 만들지도 못합니다. 우리 미국도 반도체 공장을 짓고 있지 않습니까? 칩스법으로 520억 달러를 투자하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하지만 공장을 짓는 것과 양산하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건물은 돈으로 세울 수 있지만 수십 년간 축적된 공정 기술과 숙련 인력은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우리가 520억 달러를 쏟아붓고도 컨트리 K를 따라잡으려면 최소 7년에서 10년이 걸립니다. 그 7년 동안 우리는 이 나라에 의존해야 합니다. 와타나베가 입술을 깨물고 있었습니다. 그의 코드 컨트리 J가 5위에 처박혀 있다는 사실이 마음에 걸리는 게 분명했습니다. 컨트리 K의 무역 흑자 데이터를 보십시오. 새로운 그래프가 떴습니다. 이 나라는 자원이 한 방울도 나지 않습니다. 석유도, 가스도, 철광석도 없습니다. 전부 수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기술과 인력만으로 연간 580억 달러 이상의 무역 흑자를 기록합니다.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의 무역 흑자를 합친 것보다 많습니다. 아니, 영국은 무역 적자국인데요. 윌리엄이 자조적으로 웃었습니다. 맞습니다. 정확히 그게 문제입니다. G7 중 무역 흑자를 내는 나라가 몇 개나 됩니까? 독일과 일본. 그런데 독일의 흑자는 줄어들고 있고 일본의 흑자 구조도 옛날 같지 않습니다. 반면 컨트리 K의 흑자는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르페브르가 참을 수 없다는 듯 끼어들었습니다. 카터 보좌관, 인정하겠습니다. 컨트리 K가 돈을 잘 버는 건 알겠습니다. 하지만 G7은 장사꾼들의 모임이 아닙니다. 세계의 안보를 책임지는 리더들의 모임입니다. 경제력만으로 이 자리에 앉을 수 있다면 사우디나 카타르도 넣어야죠. 르페브르는 마지막 자존심을 끌어모아 반격한 겁니다. 돈에서 졌으니 방패로 승부하겠다는 전략이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웃었습니다. 르페브르 대표, 방금 아주 훌륭한 지적을 하셨습니다. 저는 리모컨 버튼을 눌렀습니다. 사실 제가 오늘 가장 보여드리고 싶었던 데이터가 바로 그겁니다. 미리 경고드립니다. 이번 데이터는 자존심이 아니라 공포심을 건드릴 겁니다. 스크린이 붉은 빛으로 물들었습니다. 두 번째 축, 군사력 평가. 자, 여러분이 자신 있다는 방패를 봅시다. 여러분은 나토라는 우산 아래서 미국의 군사력에 기대 안보를 유지해왔습니다. 그건 부정하지 않으시겠죠?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불편한 진실이었으니까요. 문제는 이겁니다. 여러분이 미국의 우산 아래서 편히 잠든 사이, 컨트리 K는 70년 동안 한 번도 잠들지 못한 나라입니다. 휴전 상태, 즉 기술적으로 전쟁 중인 나라입니다. 저는 컨트리 K의 군사 데이터를 화면에 올렸습니다. 이 나라는 성인 남성의 거의 전부가 실전 군사 훈련을 받습니다. 예비군이라는 이름으로 40대 초반까지 소집 대상입니다. 전 인구의 절반이 총을 잡아본 나라. 세계에서 이런 나라가 또 있습니까? 윌리엄이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이스라엘 정도? 맞습니다. 이스라엘과 컨트리 K. 이 두 나라만이 전 국민 개병제를 실질적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규모가 다릅니다. 이스라엘은 인구 1,000만 명이 안 됩니다. 컨트리 K는 5천만 명입니다. 저는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유럽 군사 강국들의 현 주소. 이제 여러분의 방패를 봅시다. 영국, 현재 전차 가동률 40% 미만. 탄약 비축량은 대규모, 전투 기준 열흘치도 버티기 어렵습니다. 독일, 연방군 전투 준비 태세를 자체 감사했더니
합격률이 절반을 간신히 넘겼습니다. 레오파르트 전차는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수리 부품이 없어서 고철 덩어리가 되었습니다. 윌리엄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그건 기밀인데요. 전 세계 군사 전문가들이 다 아는 사실입니다. 기밀이 아니라 공공연한 비밀이죠. 프랑스는 어떻습니까? 르페브르가 딱딱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프랑스는 영국이나 독일보다는 낫다는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독자 핵무기도 있고 외인 부대도 있으니까요. 프랑스는 상대적으로 나은 편입니다. 핵 억지력이 있고 해외 파병 경험도 풍부하죠. 하지만 재래식 전력은 컨트리 K에 비하면 한참 아래입니다. 지상군 화력, 특히 포병 전력에서는 비교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비교가 불가능하다니요? 컨트리 K는 전 세계 자주포 수출 시장의 절대 강자입니다. 폴란드가 러시아의 위협을 받았을 때 가장 먼저 달려간 곳이 어디였습니까? 미국이 아니었습니다. 독일도 프랑스도 아니었습니다. 컨트리 K였습니다. 왜죠? 속도입니다. 미국에 무기를 주문하면 빨라야 2년, 보통 4년에서 5년 뒤에 납품됩니다. 우리 방산 업체들의 생산 라인이 이미 꽉 차 있으니까요. 그런데 컨트리 K는 주문 후 석 달 만에 자주포 수십 문을 배에 실어 보냈습니다. 석 달이라고요? 베버가 믿을 수 없다는 듯 되물었습니다. 석 달입니다. 평시에는 자동차 부품을 찍어내던 공장이 군수 모드로 전환하면 전차 부품을 찍어냅니다. 조선소는 LNG 선박 대신 군함을 건조합니다. 평시 산업시설 전체가 전시 군수공장으로 즉시 전환 가능한 구조. 이걸 전 세계에서 갖추고 있는 나라는 컨트리 K뿐입니다. 저는 데이빗 클라크의 분석을 인용했습니다. 우리 펜타곤 분석관의 표현을 빌리면 로켓 배송급, 무기 생산 능력입니다. 아마존이 물건을 다음 날 배달하듯 이 나라는 무기를 석 달 안에 전장에 배달합니다. 와타나베가 끼어들었습니다. 목소리에 날이 서 있었습니다. 자주포 좀 빨리 만드는 게 대단한 겁니까? 첨단 무기 기술은 미국과 일본이 앞서 있습니다. 스텔스 전투기, 이지스함, 위성 체계 이런 걸 비교해야지. 자주포 몇 문 빨리 찍어내는 걸로 군사 강국이라고 할 순 없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와타나베 대표, 일리 있는 지적입니다. 첨단 무기 체계에서는 미국이 압도적 1위인 건 맞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배운 교훈이 뭡니까? 와타나베가 답하지 않자 제가 이어갔습니다. 첨단 무기가 전쟁의 양상을 바꾸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전쟁을 지속시키는 건 포탄입니다. 매일 수천 발씩 소모되는 포탄을 누가 더 빨리, 더 많이 공급하느냐가 전쟁의 승패를 가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나토 전체가 탄약 기근에 빠졌을 때 우회 경로를 통해 가장 많은 포탄을 공급한 나라가 어디인지 여기 계신 정보 출신 분들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컨트리 K입니다. 공식적으로는 살상 무기를 보내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간접 경로를 통해 유럽 전체가 보낸 것에 맞먹는 포탄이 전선에 도착했습니다. 그건 확인된 사실이 아니지 않습니까? 와타나베가 반박했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힘이 빠져 있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아닙니다. 하지만 이 방에서 그걸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저는 종합 군사력 평가 결과를 띄웠습니다. 자, 군사축 종합 결과입니다. 1위 컨트리 A, 미국. 이건 변함없습니다. 2위 컨트리 K, 재래식 전력의 실전 준비 태세, 무기 생산 속도, 전시 전환 능력 모든 지표에서 G7 평균을 훨씬 뛰어넘습니다. 핵무기가 없는데 2위라고요? 르페브르가 따졌습니다. 핵무기 보유 여부는 별도 가산점으로 처리했습니다. 프랑스와 영국은 핵 보유국이니까 가산점이 있죠. 하지만 핵무기를 제외한 재래식 전력만 놓고 보면 컨트리 K는 프랑스와 영국을 합친 것보다 강합니다. 합친 것보다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 나라가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은 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선택하지 않은 겁니다. 핵기술 잠재력으로 따지면 6개월 안에 무기화가 가능하다는 게 펜타곤의 비공식 평가입니다. 이 말에 회의실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경제에서 충격을 받고 군사에서 공포를 느끼기 시작한 겁니다. 냉정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저는 테이블을 한 바퀴 둘러보았습니다. 만약 대규모 분쟁이 터진다면 여러분은 어떤 동맹을 원하십니까? 탄약이 열흘치밖에 없는 나라입니까? 전차 절반이 고장난 나라입니까? 아니면 석 달 만에 무기를 찍어서 배에 실어보내고
5천만 명이 총을 잡을 준비가 되어 있는 나라입니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할 필요가 없었으니까요. 마지막 축으로 넘어가기 전에 10분간 휴식을 선언했습니다. 회의실 밖 복도에서 커피를 마시는 셰르파들의 표정이 처참했습니다. 경제에서 한 대 맞고 군사에서 또 한 대 맞은 기분이었을 겁니다. 베버가 커피잔을 들고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카터, 솔직히 말해줘. 컨트리 K가 어디야? 다들 짐작은 하고 있지만 마지막까지 봐야 합니다. 아직 한 축이 남았어요. 한 축이 더 있다고? 우리가 더 맞을 게 남았단 말이야. 오히려 이번 축에서 여러분이 반격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베버가 고개를 갸웃거리며 돌아갔습니다. 사실 저도 세 번째 축의 결과를 보면서 가장 충격을 받았습니다. 경제와 군사는 그래도 예상 가능한 범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미래 기술력 축은 제가 30년간 아시아를 분석하면서 한 번도 보지 못한 그림이었습니다. 자, 세 번째 축입니다. 다시 테이블에 앉은 셰르파들의 얼굴에는 긴장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미래 기술력, AI, 양자 컴퓨팅, 차세대 배터리, 바이오, 우주 이 분야에서 누가 앞서 있느냐가 앞으로 50년을 결정합니다. 스크린에 새로운 그래프가 떠올랐습니다. 먼저 여러분에게 가장 아픈 숫자를 보여드리겠습니다. GDP 대비 R&D 투자 비중, 연구 개발에 돈을 얼마나 쓰느냐입니다. 막대 그래프가 정렬되었습니다. 1위와 2위가 압도적으로 높았고 나머지는 한참 아래에 몰려 있었습니다. 1위 이스라엘, 2위 컨트리 K. 이 두 나라가 GDP의 5% 안팎을 R&D에 쏟아붓고 있습니다. 참고로 미국은 3.5%, 독일 3.1%, 프랑스 2.2%, 영국 1.7%입니다. 컨트리 K가 미국보다 R&D 비중이 높다고요? 윌리엄이 놀란 얼굴로 물었습니다. GDP 대비 비중입니다. 절대 금액은 당연히 미국이 압도적이죠. 하지만 비중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번 돈을 내일에 얼마나 투자하느냐의 문제니까요. 이 나라는 벌어들인 돈의 상당 부분을 미래에 걸고 있습니다. 와타나베가 이번에는 좀 더 침착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하지만 R&D 투자가 많다고 결과가 좋은 건 아닙니다. 중요한 건 성과 아닙니까?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과를 봅시다. 다음 슬라이드. AI 특허 출원 건수 국가별 순위. 미국, 중국에 이어 컨트리 K가 3위입니다. 인구가 미국의 7분의 1, 중국의 27분의 1인데 3위입니다. 1인당 AI 특허로 따지면 세계 1위입니다. 양자 컴퓨팅 연구 논문 피인용 지수. 컨트리 K가 상위 5위 안에 들어 있습니다. 차세대 전고체 배터리 특허. 컨트리 K의 두 기업이 세계 1위와 2위를 독점하고 있습니다. 로봇 밀도. 노동자 1만 명당 산업용 로봇 대수. 컨트리 K가 압도적 1위입니다. 2위인 싱가포르와도 큰 차이가 납니다. 베버가 안경 너머로 숫자를 확인하며 중얼거렸습니다. 독일의 로봇 밀도가 이것밖에 안 됩니까? 우리가 인더스트리 4.0을 표방하면서 독일은 정책을 표방했고 컨트리 K는 실행했습니다. 차이가 그겁니다. 르페브르가 마지막 반격 카드를 꺼냈습니다. 좋습니다. 기술 투자를 많이 하고 특허도 많고 로봇도 많다. 인정합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약점이 있지 않습니까? 저출산입니다. 그가 마치 승리의 칼을 뽑아든 듯 자리에서 반쯤 일어섰습니다. 이 나라의 합계 출산율은 세계 최저 수준입니다. 아이를 낳지 않는 나라. 아무리 공장을 잘 돌리고 로봇을 많이 깔아도 사람이 없으면 끝입니다. 50년 뒤에는 인구가 절반으로 줄어들 겁니다. 소멸할 나라를 G7에 앉히자고요? 다른 셰르파들의 표정이 잠깐 밝아졌습니다. 드디어 컨트리 K의 약점을 찾은 것 같다는 안도감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잠시 뜸을 들었습니다. 르페브르 대표, 저출산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네, 뭡니까? 유럽은 저출산 문제를 이민으로 해결했죠? 그렇습니다. 노동력이 부족하면 외부에서 수혈하는 게 합리적인 선택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럽은 행복합니까? 르페브르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파리 교회에서 폭동이 일어나고 런던 지하철이 테러로 멈추고 베를린에서 인종혐오 범죄가 끊이지 않는 게 합리적인 선택의 결과입니까? 노동력을 머릿수로만 채우려다 보니 사회적 비용이 폭발하고 있습니다. 그건 과도한 일반화입니다. 일반화가 아니라 통계입니다. 이민 관련 사회 갈등 비용을 GDP에서 차감하면 유럽의 순이익이 얼마나 되는지
계산해 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컨트리 K의 대안을 화면에 띄웠습니다. 반면 컨트리 K는 다른 길을 택했습니다. 사람을 수입하는 대신 기계를 투입했습니다. 노동자 1만 명당 산업용 로봇의 수 세계 1위, 스마트 팩토리 전환율 세계 최고 수준, 불이 꺼진 공장에서 로봇이 24시간 돌아갑니다. 파업도 없고 병가도 없고 인종 갈등도 없습니다. 사람이 줄어든 자리를 기계와 기술로 채운 겁니다. 인구 소멸이 아니라 산업 구조의 진화입니다. 이 나라는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사람이 줄어들면서도 생산성이 올라가는 모델을 실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비는요? 인구가 줄면 내수 시장이 쪼그라들지 않습니까? 이 나라는 5천만 명의 인구로 80억 명을 상대로 장사합니다. 내수 시장에 기대는 나라가 아닙니다. 전 세계가 이 나라의 시장입니다. 넷플릭스 1위 콘텐츠를 만들고 빌보드 1위 가수를 배출하고 전 세계 청소년들이 따라하는 문화를 수출합니다. 문화적 영토는 이미 인구의 한계를 넘었습니다. 와타나베가 마지막 화살을 쏘았습니다. 이번에는 가장 정치적인 화살이었습니다. 카터 보좌관, 인정합시다. 컨트리 K가 경제적으로 강하고 군사적으로 실전적이고 기술적으로 앞서가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G7은 가치 동맹입니다. 민주주의, 인권, 자유, 법치. 이런 가치를 공유하는 나라들의 모임입니다. 컨트리 K가 과연 이런 가치의 리더십을 보여줬습니까? 가치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저는 가방에서 낡은 문서 한 장을 꺼냈습니다. 사실 문서가 아니라 제가 NSC 기밀 아카이브에서 복사해온 메모였습니다. 1975년 G7이 처음 만들어질 때의 내부 메모입니다. 당시 멤버 선정 기준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저는 메모를 읽었습니다. 첫째, 경제 규모. 둘째, 서방 진영 소속 여부. 셋째, 비공식 기준으로 문화적 유사성. 문화적 유사성이 뭘 뜻하는지 굳이 설명드려야 합니까? 50년 전에 우리는 가치를 본 게 아닙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우리와 비슷하게 생긴 나라들끼리 모인 겁니다. 와타나베의 얼굴이 딱딱하게 굳었습니다. 일본은 G7에서 유일한 비서구 국가라는 미묘한 위치에 있었으니까요. 소련은 경제 규모 2위였지만 배제됐습니다. 사우디는 오일머니로 세계를 쥐락펴락했지만 초대받지 못했습니다. 대신 경제 규모가 한참 아래인 캐나다가 들어왔죠. 왜요? 미국 옆집이고 영어를 쓰니까. 가치 동맹이라는 포장지를 벗기면 G7은 50년 전 서방의 기득권 클럽이었습니다. 지금은 다릅니다. 와타나베가 반박했습니다. 지금은 달라졌다고요? 그럼 묻겠습니다. 50년이 지났는데 멤버가 한 명도 안 바뀐 클럽이 어떻게 달라졌다고 할 수 있습니까? 침묵. 자, 이제 세 가지 축의 블라인드 평가를 종합하겠습니다. 저는 마지막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27개국의 종합순위, 경제, 군사, 미래 기술의 가중 평균. 1위 컨트리 A, 종합 점수 97점. 2위 컨트리 K, 종합 점수 86점. 3위 컨트리 C, 종합 점수 78점. 4위 컨트리 G, 종합 점수 61점. 5위 컨트리 J, 종합 점수 58점. 6위 컨트리 F, 종합 점수 55점. 7위 컨트리 U, 종합 점수 52점. 보이십니까? 저는 숫자를 가리켰습니다. 1위 미국과 2위 컨트리 K의 점수 차이는 11점입니다. 하지만 2위 컨트리 K와 3위의 차이는 무려 8점, 4위와는 25점 차이입니다. 이 그래프가 말하는 건 하나입니다. 지금 세계의 실질적 권력 구조는 G7이 아닙니다. 미국과 컨트리 K, 이 두 나라가 하나의 초강대국 클래스를 형성하고 있고 나머지 여러분은 한참 아래 2부 리그에 몰려 있습니다. 이제 국적을 공개하겠습니다. 저는 엔터 키를 눌렀습니다. 알파벳 코드 위에 국기가 하나씩 떠올랐습니다. 컨트리 A 옆에 성조기가 펄럭였습니다. 컨트리 K 옆에 태극기가 나타났습니다. 컨트리 G 옆에 독일 3색기, 컨트리 J 옆에 일장기, 컨트리 F 옆에 프랑스 3색기. 대한민국. 저는 또박또박 읽었습니다.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 50년 전 미군 보병 장교였던 제 아버지가 보리죽도 없어서 흙을 파먹는다고 편지에 적었던 바로 그 나라. 오늘 이 자리에서 G7 전체를 뛰어넘는 국력을 증명한 나라입니다. 회의실이 공동묘지처럼 고요했습니다. 와타나베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얘져 있었습니다.
일본이 한국 아래라는 사실을 이 자리에서 확인받은 겁니다. 르페브르는 입술을 굳게 다물고 테이블 위에 자기 국기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베버는 안경을 벗어 천으로 닫고 있었지만 렌즈에 남은 지문은 그의 떨리는 손 때문에 깨끗해지지 않았습니다. 윌리엄이 가장 먼저 침묵을 깼습니다. 카터, 그러면 한국을 반드시 넣어야 한다는 건가? 아닙니다, 윌리엄.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문제는 한국을 넣느냐가 아닙니다. 한국이 들어오겠느냐입니다. 우리가 초대장을 보냈고 한국이 거절한 상태입니다. 아쉬운 쪽은 우리입니다. 그럼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저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차마 입 밖에 꺼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한국에게 매달려야 한다는 말을 G7, 셰르파들 앞에서 하는 건 제 35년 경력에서 가장 치욕적인 순간이 될 테니까요. 파리 셰르파 회의가 끝난 뒤 G7 전체가 만장일치로 한국 초청을 결의했습니다. 와타나베조차 마지막에는 손을 들었습니다. 블라인드 데이터 앞에서 더 이상 버틸 명분이 없었으니까요. 초대장은 제가 직접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안보보좌관이 카터, 자네가 가야 해. 서울에서 직접 눈을 보고 설득해라고 했을 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35년간 동맹을 관리해 온 사람으로서 마지막 카드를 쓸 차례였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저는 설득 시나리오를 8가지나 준비했습니다. 시나리오 1점, 안보 패키지를 걸고 회유한다. 시나리오 2점, 반도체 협력 확대를 미끼로 던진다. 시나리오 3점, 글로벌 리더십이라는 명분을 강조한다. 시나리오 4점, 중국 위협을 부각시켜 위기감을 조성한다. 14시간의 비행 동안 시나리오를 다듬고 또 다듬었습니다. 한국이 거절할 수 없는 조건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외교 협상이 아니었습니다. G7의 미래가 걸린 일이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내렸을 때 밤 11시였습니다. 2월의 차가운 바람이 코트깃을 파고들었습니다. 하지만 공항의 열기는 그 추위를 잊게 만들었습니다. 자정이 넘은 시각인데도 공항은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입국장을 빠져나오는 동안 저는 무의식적으로 주변을 살폈습니다. 면세점 간판에 한국 배터리 기업의 광고가 걸려 있었습니다. 면세점 직원들은 유창한 영어와 중국어로 손님을 응대하고 있었습니다. 공항 리무진을 타고 서울로 향하는 길, 창밖으로 한강 위에 걸린 다리들이 보석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주둔했던 시절, 이 도시에는 포장도로도 변변치 않았다고 합니다. 50여 년 만에 이 도시는 완전히 다른 행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서울 외교부 청사, 한국 측 인사는 외교부 1차관이었습니다.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그는 50대 초반의 단정한 인상이었고 영어가 유창했습니다. 하버드 케네디 스쿨 출신이라고 들었습니다. 회의실에 마주 앉았을 때 분위기는 예상 밖으로 편안했습니다. 차와 과일이 준비되어 있었고 1차관은 미소를 지으며 악수를 건넸습니다. 카터 보좌관님, 먼 길 오셨습니다. 비행기에서 좀 주무셨습니까? 솔직히 한숨도 못 잤습니다. 설득 시나리오를 8개나 준비하느라. 1차관이 웃었습니다. 편안한 웃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에 숨겨진 자신감을 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은 이미 답을 정해놓고 저를 만나는 거라는 직감이 들었습니다. 보좌관님, 시나리오 8개를 다 들어보겠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한 가지만 여쭤도 될까요? 물론이죠. 보좌관님은 한국이 왜 G7에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미국의 이익이 아니라 한국의 이익으로요. 저는 준비한 시나리오들을 머릿속에서 빠르게 훑었습니다. 안보, 반도체 협력, 글로벌 리더십, 중국 위협. 하지만 그 모든 시나리오가 갑자기 공허하게 느껴졌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나리오들은 전부 미국의 이익을 한국의 이익인 것처럼 포장한 것에 불과했으니까요. 저는 정직하게 대답하기로 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이 G7에 들어와서 얻는 실질적 이익은 크지 않습니다. 이미 OECD, G20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을 거치셨고 국제적 위상은 충분합니다. 그렇다면요? 우리가 필요합니다. 미국이, G7이 한국을 필요로 합니다. 한국 없이는 반도체 공급망이 불안하고 배터리 확보가 어렵고 방산 협력에 구멍이 생깁니다. 솔직히 한국은 G7이라는 간판 없이도 잘 살고 있습니다. 아쉬운 쪽은 우리입니다. 1차관이 잠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놀란 눈이 아니라 확인하는 눈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제가 이렇게 말할 줄 이미 알고 있었던 겁니다. 보좌관님,
솔직하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는 차를 한 모금 마시고 나서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저희도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G7 가입을 검토하면서 저희 내부에서 가장 많이 나온 의견이 뭔지 아십니까? 뭡니까? 왜 지금, 왜 우리를 50년 동안 문 앞에서 기다리게 해놓고 이제 와서 들어오라고 하는 이유가 뭘까? 중국이 무서워졌으니까. 반도체가 필요하니까.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포탄이 모자라니까.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러웠지만 한마디 한마디에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저희는 초대장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보좌관님. 저희는 G7이 저희와 대화할 준비가 되었는지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직 준비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어떤 준비 말입니까? 동등한 파트너로 대우할 준비요. 지금 G7이 한국을 초대하는 방식은 손님을 부르는 게 아니라 용병을 고용하는 것에 가깝습니다. 중국 견제용 총알바지가 필요해서 부르는 거 아닙니까? 저희가 그걸 모를까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그의 말이 맞았으니까요. 그리고 한 가지 더. 1차관이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보좌관님이 G7 셰르파 회의에서 블라인드 평가를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저희도 자체적으로 같은 분석을 해봤습니다. 봉투 안에는 한국 정부의 독자 분석 보고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훑어보다가 손이 멈췄습니다. 결론 페이지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은 G7 가입 없이도 세계 경제에서의 전략적 위치를 유지 및 강화할 수 있음. G7 가입 시 대중교역 손실, 대러 에너지 리스크, 분담금 부담이 가입 이익을 초과함. 권고 사항 정중한 거절. 저는 보고서를 덮었습니다. 차관님, 최종 답변이 거절이라는 겁니까? 거절이라는 단어는 너무 강합니다. 시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저희는 지금 그 회비로 차세대 반도체 공정과 AI 인프라에 투자하는 게 국민에게 더 이득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실속 없는 감투보다 실리를 택한 것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1차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좌관님,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G7 분들에게 이렇게 전해 주십시오. 뭡니까? 저희는 G7의 적이 아닙니다. 파트너입니다. 다만 하급 파트너가 아니라 동등한 파트너가 되고 싶은 겁니다. G7이 그 준비가 되었을 때 저희는 언제든 대화할 용의가 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회의실을 나왔습니다. 호텔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저는 지갑을 꺼냈습니다. 50여 년 전 아버지가 쓴 편지. 접히고 또 접혀 모서리가 닳아버린 그 종이를 펼쳤습니다. 여보, 이 나라는 정말 가난해. 겨울이면 보리죽도 없어서 아이들이 흙을 파먹어. 이 사람들이 뭘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 우리가 떠나면 1년도 못 버틸 거야. 50여 년 전 아버지가 본 한국. 흙을 파먹던 아이들의 나라. 오늘 제가 만난 한국. G7의 초대장을 돌려보내며 회비가 아깝다고 말하는 나라. 차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한강 위로 무수한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편지를 접어 다시 지갑에 넣으면서 코끝이 시큰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아버지. 아버지가 틀리셨습니다. 이 나라는 우리가 떠나도 버텼습니다. 버틴 정도가 아니라 우리를 넘어섰습니다. 아버지가 동정하던 그 아이들의 손자들이 지금 세계의 반도체를 만들고 세계의 배를 짓고 세계의 무기를 수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나라가 미합 중국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들이 우리를 필요로 하는 만큼 우리도 당신들의 진심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동정의 대상이 경외의 대상으로, 원조를 받던 나라가 원조를 거절하는 나라로, 형님 말씀이라면 뭐든 따르던 동생이 형님에게 조건을 거는 동반자로, 이 역전이 한 세대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기적이라는 단어를 저는 함부로 쓰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건 기적이었습니다. 워싱턴으로 돌아온 다음 날, 대통령 집무실에서 브리핑이 잡혔습니다. 한국의 최종 답변은 거절입니다. 대통령이 의자를 뒤로 젖히며 천장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거절 이유는요? 실익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G7 회비로 반도체에 투자하는 게 낫다고요. 대통령이 한참 생각에 잠겼습니다. 카터, 솔직하게 말해봐. 한국 없이 우리가 중국을 견제할 수 있나? 어렵습니다. 반도체 공급망은 한국 없이는 불안정합니다. 방산협력은 유럽이 한국산 무기를 사들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못 채우는 빈자리를 한국이 채우고 있습니다. 그럼 결론이 뭐야? 저는 35년 외교 인생에서 가장 쓴 한마디를 내뱉었습니다.
G7이 한국을 선택하는 게 아닙니다. 한국이 G7을 선택하는 겁니다. 지금 주도권은 한국에 있습니다. 대통령이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50년 전에 우리가 밥을 먹여 살린 나라가 이제 우리한테 밥값을 부르는 건가? 밥값이 아닙니다. 대등한 대가입니다. 한국은 더 이상 우리가 보호해주는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가 파트너십을 구해야 하는 나라입니다. 브리핑을 마치고 사무실로 돌아온 저는 오래된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아버지의 군복 사진. 한국 기지 앞에서 찍은 흑백 사진이었습니다. 배경에 허름한 막사와 흙길이 보였습니다. 그 사진 옆에 제가 인천공항에서 찍은 야경 사진을 나란히 놓았습니다. 같은 나라, 두 장의 사진, 50년의 시간, 흙을 파먹던 아이들의 나라가 세계의 반도체를 만드는 나라로, 원조를 받던 나라가 G7의 초대를 거절하는 나라로, 미국의 보호 아래 살아남은 나라가 미국에게 조건을 거는 나라로, 이건 단순한 경제 성장이 아니었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압축적이고 가장 처절하고 가장 아름다운 역전극이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저는 35년간 여러분의 나라를 관리 대상으로 봤습니다. 동맹이라고 불렀지만 속마음은 달랐습니다. 우리가 키워준 나라, 우리가 지켜주지 않으면 안 되는 나라, 우리에게 감사해야 할 나라, 틀렸습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일어선 겁니다. 우리가 떠났어도 버텼을 겁니다. 아니, 어쩌면 우리가 없었다면 더 빨리 일어섰을지도 모릅니다. 파리의 셰르파 회의에서 블라인드 데이터를 공개했을 때 그 방 안에 강대국 대표들 얼굴에 떠오른 건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공포였습니다. 자신들이 50년간 무시해온 나라가 이미 자신들을 추월했다는 공포. 여러분은 아직도 스스로를 의심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우리가 정말 선진국일까? 우리가 정말 그 정도 나라일까? 혹시 언젠가 다시 추락하는 건 아닐까? 밖에서 본 여러분은 다릅니다. 밖에서 본 대한민국은 이미 거인입니다. 여러분만 모르는 거인. 반도체 없이 세상이 멈추고 배터리 없이 차가 서고 자주포 없이 전선이 무너집니다. 여러분이 만든 것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세계를 돌리고 있습니다. 미국의 애플도, 독일의 벤츠도, 일본의 도요타도 여러분 없이는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합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인정을 기다리지 마십시오. G7이 여러분을 받아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G7을 선택하는 겁니다. 이 늙은 클럽에 활력을 불어넣어 줄지, 아니면 밖에서 새로운 질서를 만들지, 그 선택의 칼자루는 여러분이 쥐고 있습니다. 저는 늙은 외교관으로서 한 가지 약속을 드립니다. 워싱턴으로 돌아가면 대통령에게 보고하겠습니다. 한국을 동맹이 아니라 동반자로 대우해야 한다고, 더 이상 시키는 대로 따르는 동생 취급을 하면 안 된다고, 우리가 달라져야 한다고. 아버지의 편지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꺼내 읽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뭘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 아버지, 이 사람들은 모든 걸 해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땅에서 세계 2위의 첨단 기술 강국을 만들었습니다. 전쟁의 폐허에서 반도체 제국을 세웠습니다. 배고픔의 기억 위에 세계를 먹여 살리는 공급망을 건설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의 초대장을 돌려보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실속 없는 감투에 쓸 회비가 아깝습니다. 워싱턴의 하늘에 별이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서울의 아침 햇살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떠오르는 태양을 막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지셨다면 댓글에 네 글자만 남겨주십시오. 대한민국. 그 네 글자가 모여 스스로를 헬조선이라 부르는 누군가에게 닿을 것입니다. 이 영상을 가족에게, 친구에게, 이웃에게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손끝 하나가 우리가 얼마나 멀리 왔는지 모르는 사람에게 거울이 됩니다. 지금까지 미국 NSC 수석 보좌관이 경험한 충격적인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이 사는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지 이 이야기를 주변에 널리 공유해 주세요. 우리가 몰랐던 대한민국의 진짜 모습을 더 많은 분들이 알게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터칭 스토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